안녕하세요. 어른의 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외동아들을 둔 한 노부부가 단 한 번의 사고로 남은 삶의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야기입니다. 괜찮을 거라 믿었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 이후의 시간을 조용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설마라는 생각으로 넘긴 선택 하나가 제 노후를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날은 2021년 9월 18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고 아침부터 날씨가 맑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린 건 오후 2시 37분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고 받지 말까 하다가 괜히 마음이 쓰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드님 보호자분 되십니까? 그 한마디에 제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설명 없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통사고가 났고 오토바이 사고였으며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제 머릿속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장면만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몇 달 전 새로 샀다며 보여줬던 커다란 오토바이였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물음에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는 계속 두 손을 모으고 있었고 저는 핸들만 꼭 잡고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까 싶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친 건 다쳤겠지만 그래도 목숨만은 괜찮겠지. 그게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응급실 앞에서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상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 말 뒤에 이어진 설명은 제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지마비라는 말이 분명 들렸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그 순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이 한 번에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아내의 시간은 그 병원 복도에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불행이 아니라 조용히 쌓여오던 선택의 끝이라는 걸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저와 아내는 둘 다 올해 70을 넘겼습니다. 큰 욕심 없이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처럼 일했고 아껴 쓰고 조금씩 모으면서 살았습니다. 집 한 채, 노후에 먹고 살 만큼의 돈, 아프면 병원 갈 수 있을 정도의 여유. 딱 그 정도였습니다.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은 그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동이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아들이 40을 넘기면서 주변에서는 결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아내도 속으로는 걱정이 됐지만 겉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고 일도 꾸준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했고 땀 흘리는 걸 좋아했고 몸을 쓰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축구나 농구 같은 걸 항상 먼저 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성격이 나이를 먹어서도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다 보니 퇴근 후나 주말에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오토바이를 탄다고 처음 말했을 때도 저는 그저 웃고 넘겼습니다. 40 넘은 나이에 무슨 오토바이냐고 농담처럼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이 나이에 사고야 나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타던 오토바이는 할리데이비슨이었습니다. 몸집이 크고 소리도 컸습니다. 집에 들를 때면 헬멧을 벗으며 이거 생각보다 안전해.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젊은 애들도 아니고 속도 내며 타는 것도 아니고 동호회 사람들과 정해진 코스로만 탄다고 했으니까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걱정은 했지만 말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말렸다가 아들과 사이만 멀어질까봐 조심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들이 타는 오토바이를 위험한 취미가 아니라 나이가 들고 생긴 취미 정도로 가볍게 넘겼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아들은 혼자였고 사고가 나면 책임질 사람은 결국 부모뿐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많은 돈을 모아둔 상태도 아니었고 보험도 기본적인 것만 들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마저도 사고 이후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평범했고 아들은 혼자였고 앞으로도 그렇게 조용히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그날 전까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날은 특별할 게 없는 하루였습니다. 날짜를 굳이 말하자면 2021년 9월 18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말이었고 아들은 오전에 잠깐 들렀다가 오후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들은 집에 와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아내가 국을 두고 아들은 밥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색도 괜찮았고 말투도 가벼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들은 오후에 동호회 사람들과 잠깐 타고 온다고 했습니다.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늘 가던 코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은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마지막으로 본 멀쩡한 얼굴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아들은 헬멧을 챙기고 장갑을 끼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집 앞 골목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창문을 열고 잠깐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지금도 잘 모릅니다. 다만 그날 이후 아내는 그 장면을 계속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은 오후 2시쯤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들이 탄 오토바이는 도심 외곽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앞서 가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서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나중에 들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차량 옆면을 들이받았고 아들은 그대로 도로 위로 튕겨나갔다고 했습니다.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았지만 몸으로 받는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입은 상처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쪽이 더 심각했습니다. 척추 쪽 손상이 컸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저와 아내는 전화로 처음 들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으로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고 그때까지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응급실 안에 있었고 우리는 밖에서 의사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의사는 척추 손상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고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수술하면 어느 정도는 회복하겠지. 그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끝난 뒤 의사가 다시 설명한 결과는 그 기대를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신경 손상이 심하고 회복 가능성은 낮으며 사지마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이 완전히 비어버렸습니다. 말은 들리는데 의미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평생 걸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와 아내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중환자실에 있었고 우리는 밖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시간은 사고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나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생각보다 너무 잔인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에도 상황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중환자실에 있었고 하루에 몇 번씩 의사와 간호사가 오가며 상태를 설명해 줬습니다. 설명은 늘 비슷했고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희망이라는 말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움직인 것 같다는 말, 통증이 느껴진다는 이야기. 하나에도 저와 아내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의 말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회복은 길게 봐야 합니다.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 말들이 조금씩 무게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원한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아들 앞으로 된 서류를 내밀며 재활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문 병원으로 옮겨야 하고 기간은 짧게 잡아도 수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입원비, 재활, 치료비, 간병비.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말도 함께였습니다. 아들의 보험은 생각보다 초라했습니다. 기본적인 실손보험 하나, 보장, 한도가 낮은 상해보험 하나, 오토바이 사고라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는 항목도 많았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그때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침대에 누운 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직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고 그래서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와 아내에게는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의사는 선택지를 차분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재활을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시설을 알아볼 것인지, 집으로 데려와 간병을 할 것인지, 어느 쪽이든 장단점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데려오면 정서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고 했습니다. 시설에 맡기면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동안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에 앉았을 때 아내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야지. 그 말은 질문도 아니고 의견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 우리 체력, 남은 돈, 앞으로의 시간.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을 보고 더는 계산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외동아들이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지금 이 아이를 대신해 결정을 내려줄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야 또렷이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아들 앞에서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긴 시간을 요구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될지, 그때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했던 건 그날의 선택으로 우리의 노후는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을 집으로 데려온 날부터 우리의 하루는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시작되면 하루가 끝날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누운 채로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세를 바꿔줘야 했고, 식사를 도와야 했고, 대소변 처리도 하루 일정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제가 나눠서 하자고 했습니다. 아침은 제가, 저녁은 아내가 맞는 식으로 서로 체력을 아끼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보니 계획대로 되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밤중에 아들이 부르면 결국 둘 다 일어나야 했고, 누군가는 항상 잠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시큰거리고, 눈이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병원비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저귀, 소모품, 약값, 간이, 보조기구, 집안을 바꾸는 비용까지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매달 일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간병인을 쓰는 문제도 몇 번이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루 비용을 계산해 보면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 두 달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도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계산을 하는 동안 아내와 저는 자주 말이 줄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해서가 아니라 입을 열면 버텨온 마음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가 아침에 했잖아. 오늘은 당신이 좀 해. 그 말 뒤에는 피로와 짜증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끝나면 늘 후회가 남았습니다. 아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저와 아내는 더 괴로워졌습니다. 부부 사이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서로를 먼저 챙겼는데 이제는 각자 버티기에 급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루하루 더 수척해지는 걸 보면서도 제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활을 우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곧바로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아들을 두고 그런 계산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산을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계속 지쳤고 돈은 계속 줄었고 시간은 아무 말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간병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그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날이 갈수록 조금씩 더 우리 어깨를 눌러왔습니다. 간병을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자 어느 순간부터 조금 숨이 트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상태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그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혼자 몸을 움직이지 못했지만 통증을 표현하는 횟수가 줄었고 밤에 부르는 횟수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는 큰 호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해진 순서대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자세를 바꾸고 몸을 닦고 식사를 돕는 일들이 처음만큼 버겁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서로를 안심시키는 말이면서 동시에 현실을 외면하는 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기에 아들은 처음으로 미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활을 더하면 손가락은 조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컴퓨터는 음성으로라도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을 들으며 저와 아내는 괜히 희망을 키웠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에게 힘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결정을 미루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설을 알아보자는 말, 전문 간병인을 쓰자는 말은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뒤로 밀렸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면 되잖아. 조금 더 지켜보자. 그 말이 우리 입에서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이미 간병이 일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생활이 오래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지금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내의 몸도 그때는 아직 버틸 만해 보였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는 했지만 약을 먹고 버텼고 잠을 조금 덜 자도 다음 날을 이어갔습니다. 저 역시 무릎과 어깨가 쑤셨지만 이 정도는 다들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애써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이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힘들다고 인정하는 순간, 다음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았고, 그 선택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시기에 주변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해주면 제일 좋지. 그래도 집이 편하잖아. 그 말들이 우리를 더 안심시켰습니다. 아무도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우리의 표정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 보일까봐 부탁을 줄였고 통증이 있어도 참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마음 한편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아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이 생활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겠지.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뒤로 미루는 말이었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버티는 힘을 회복이라고 착각했고, 그 착각 위에 다음 날을 하나씩 얹어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눈치채기 어려울 만큼 조금씩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아내가 먼저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했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고 넘겼습니다. 그 정도는 간병하는 사람이라면 다 겪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아내는 아침에 몸을 바로 펴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면 이 생활을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깨가 굳어 팔을 제대로 들지 못했고 무릎이 시큰거려 계단을 내려갈 때 손잡이를 꼭 잡아야 했습니다. 밤에는 아들이 부르지 않아도 잠을 깊게 자지 못했습니다. 언제 호출벨이 울릴지 몰라 몸이 먼저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새벽, 아내가 아들의 몸을 옮기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순간 숨이 막혀 말을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겁이 났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아내가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말을 아꼈고 저는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서로를 걱정한다기보다 서로의 한계를 애써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들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부모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고 부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있어도 참는 날이 늘었고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부모 때문에 아들이 고통을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집안에는 말로 하지 않는 죄책감이 쌓여갔습니다. 간병의 리듬도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을 맞춰 하던 일들이 하루 이틀씩 밀렸고 작은 실수가 늘어났습니다. 약 먹이는 시간을 헷갈리거나 자세를 바꿔주는 시간을 놓치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아내는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각자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생활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그 질문이 점점 더 자주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결정을 미뤘습니다. 시설 이야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고 외부 도움을 받는 것도 마지막 선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끝내 정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넘기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이 얼마나 가혹한 결과로 이어질지 그때 우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결정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계산했고 수없이 미뤄왔던 선택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에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아내가 병원에 실려간 건 2022년 11월 3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들의 몸을 옮기려다 허리를 잡고 주저앉았고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구급차를 2번 불렀습니다. 한 번은 아들을 위해, 한 번은 아내를 위해였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아내의 진료 결과를 기다리며 저는 처음으로 이 생활이 우리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아들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받아들였습니다. 의사는 아내에게 당분간 무리한 움직임을 절대 금하라고 했습니다. 간병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럼 아들은 어떡하지? 집으로 돌아온 날 밤 아들과 처음으로 길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누운 채 우리 얼굴을 번갈아 보며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가장 깊게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결국 외부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주간에는 간병인을 쓰고 장기적으로는 시설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거의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너무 늦은 결정이었습니다.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집이 아니었고 하루의 중심은 아들의 상태와 간병 일정이 되었습니다.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앞으로를 생각하면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버텨온 시간은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는 도움을 받아야 했고 그 결정을 우리는 너무 늦게 내렸습니다. 지금도 아들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사지마비라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짐을 부모 혼자 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가 우리를 겨우 숨쉬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직 허리가 완전히 낫지 않았고 저 역시 예전 같은 체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이 삶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낸 이유는 동정을 바라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사고는 한순간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수십 년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이 혼자 버티는 것과 같은 뜻은 아니라는 것도
함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신다면 아직은 다행입니다. 여기는 어른의 방이었습니다.